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도주 엿새째 되는 날인데요. 왜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인식이라면서 한 예능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흉보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통계청이 2022년 사회조사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절반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미혼인 사람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물은 결과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고, 고용 불안이 14.6%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부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5쌍둥이를 출산한 군인 부부를 홍보 대사로 위촉했는데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캠페인이 아닌 현실을 담아내는 것,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아닐런지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순방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성환 안보실장은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를 6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연대 구상을 발표를 했다. 한미동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를 했고, 한미일의 3국을 협력을 확대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했다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동안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우리 외교적 시야를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략적 중요성에도 주목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양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추가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정상 차원에서 처음 합의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기여를 고려해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해서 과거에는 북한에만 어떤 국한된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안보 협력을 심화시킨 것은 물론 지역 글로벌 차원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한 것에 이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언론의 고위 관계자라고 이제 등장하는 이 사람이 브리핑을 또 한 게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이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가 오간 건 아니다. 양 정상 간에. 그런데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 상황을 잘 보고받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어느 정도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서 이 점에 있어서도 한미 간 정상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협의를 한 건 아니다. 잘 보고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보고에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정상회담 과정에서 확인했다. 여기까지는 간 거죠? 그렇습니다. 잘 보고받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르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을 각 정상이 보고받고 있느냐일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앞으로 좀 설명이 되고 좀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개선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의 평가도 들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심장과 뇌혈관 곳곳에 혈전이 잔뜩 쌓여있던 한국 외교의 혈맥을 뻥 뚫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팔짱을 낀 사진 이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 사진이 복원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빈손 굴욕 외교이다라면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관련 어떤 진전도 없었고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보고는 굴욕적인 것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다. 듣기 좋은 말을 했을 수는 있어도 지금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정부 외교 방향이 지나치게 미국에 기울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취재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외교가 미국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외교안보 중심축 역할을 한미동맹이 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국과 외교적 공간 여전히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지지한다라고 사실상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중국이 그러면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100% 이제 지지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의 요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라는 것이고 북한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중국이 전폭적인 힘을 보태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로 우리는 읽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의 언론 분석하고 조금 더 엇갈리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면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추진하고 있고 늦어도 12월 중에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 열렸던 비상경제 민생회의처럼 회의 전체나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대회 내용은 기존의 국정과제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거듭 자세히 소개를 하고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성과가 미비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여소야대 원내 지형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진솔히 밝히면서 향후에 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분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연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이제 77건인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라는 것이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면 230여 건인데 이 중에 야당과 큰 이견이 없는 비정점 법안 이 20여 건만 겨우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라는 건데 동시에 또 이런 현실을 보면은 야당과의 협치 뭐 이런 것도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자리가 뭐 마련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직접 국민들을 만나겠다 이런 뜻하고도 뭐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언론과 소통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취재진을 배제시켰다든가 아니면은 정상회담 자리에 취재진이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한다거나 이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쩍 뭐라 그럴까요? 대언론 조촉은 더 늘려나갈 계획인 것 같긴 한데 출근길 뭐 약식 기자회견 할 때 기자회견장에 뭐 단상 같은 거를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것의 배경에는 이제 언론 환경이 좀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네. 이 도어 스태핑, 이른바 이제 도어 스태핑, 이제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너무 특정 기자들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이 출근길 약식 회견장에 뒤쪽에 아치형의 단상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자들이 배치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방송사 카메라가 맨 앞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은 이 카메라를 피해서 서야 되고 그러면 뒤쪽에 선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가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즉 지금까지 이 대통령 출근길에 질문을 한 기자들은 대부분 이제 방송 기자들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질문을 많이 안 했던 신문 기자들이 더 많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는 뜻이 될 것이고 예. 여기에 더 한 번 이제 좀 나가 보면은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또 불편함을 좀 내비쳤던 그런 대상이 되는 게 MBC라든가 이런 방송사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공평하게 질문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니까 그 점은 뭐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상을. 뭐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다가 기자들 앞 있는 데를 스쳐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서 기자들의 질문 받고 그리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종의 단상을 만들고 좌석 배치처럼 이렇게 기자들이 둥그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 있든 뭐 어떤 형태든 거기에서 자유롭게 대통령을 보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좌석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 만들어 놔야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추정하기로는 뒤에 있는 팬 기자들까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지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런데 앞서 있는 방송사 카메라들이 이 높이를 낮출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높여야지. 그렇죠. 네.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단상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기자를 지목을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소통만 더 많아진다면 뭐 어떤 형태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 과정에서 언론에 보였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론 탄압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언론자유 특위를 발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위위원장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거울이자 공기인 언론 자유를 지켜내고 언론이 감시와 비판이라는 사명을 지키도록 언론 탄압에 맞서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언론자유 특위에서는 MBC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된 이 사안 그리고 YTN의 이제 지분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 문제 등을 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방송산업 구조 개편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계 이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토론회 좌장을 2017년 말에 해임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 것이죠. 이 주제가 이제 방송구조 정상화와 현안 및 문제점, 정책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공영방송의 민영화 등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에 MBC 낮에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사례로 들면서 MBC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노영방송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고 노조가 운영하는 노영방송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쁜 박성재 사장과 간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는 한 MBC는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네. 다른 토론 참가자들도 비슷한 톤으로 MBC는 노영방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대변인도 임명을 하고 그랬는데 네. 특수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소방노조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이 고발장이 접수된 거에 대한 수사 절차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수처장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경찰에 알리기 전까지 뭐 대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 수사를 먼저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를 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이제 회신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일단 특수본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첫째로 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이것을 따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난안전법상 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리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게 그냥 경찰 지휘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법리 검토의 배경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TF 단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참사를 책임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TF 단장까지 맡은 것은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범국민 서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다라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귀국길 마중 나온 이상민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출국 전에는 이제 어깨를 두 번 두드렸는데 네. 출국하고 나서는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전용기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 이 자리에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같이 이제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하고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먼저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한 표현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네. 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장관이.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컸고 그다음에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상민 장관의 어떤 인사 책임을 묻거나 경질 또는 자진 사퇴 이런 가능성은 좀 더 옅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금 경찰 수사가 현장 소방관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힘겹게 싸운 소방관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답을 한 것이다 라면서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추모다라면서 이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를 했는데요. 어제부터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고 21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서명운동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2만여 명이 동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취합을 해서 22일 날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하겠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안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유예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 기재위 소위에 4개 소위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을 2개씩 나눠 맡기로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
이 2020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라면은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정부 여당은 이것을 도입할 경우에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개정을 해서 이 금융투자세와 관련된 법안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계획대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 등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론을 좀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내에서 국회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그렇지 않다.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또 글을 쓰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정확하게 좀 만들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행안위가 한때 파행을 빚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에서 이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안을 단독으로 이제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소위에서 결정한 안을 전체회의에서 다뤄야 되는데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것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예산으로 저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상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 좀 양당 간사가 이렇게 좀 충돌을 하니까 결국 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를 했는데요. 정회는 1시간 50여 분 만에 끝내고 속개가 됐고요. 내일 오후 2시에 관련해서 전체 회의를 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전까지 여야가 합의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서울시 의회에 출석했는데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서울시와 행안부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태원 참사 원인을 묻는 질의가 나오니까 헬로윈 때 이태원, 홍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게 원인이다. 서울시, 행안부, 경찰, 소방이 다 반성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와 경찰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 서울시도 예측에 실패를 했지만 경찰이나 소방 쪽도 예측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 대응이 지체됐고 여러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야 자치경찰위에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헬로윈 관련 문건이 와 있는 걸 확인했다라면서 앞으로 이 자치경찰위가 파출소나 지구대를 관할하고 지휘 통솔할 권한을 줘야 되는 방안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고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사실 했어야지 뭐 이 대응도 할 수 있었던 것일 텐데 네. 그러한 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 2월 달에 대장동 이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에 24.5% 그러니까 세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다. 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당시에는 700억을 유동규 씨에게 주기로 약속돼 있다는 거였는데 공동 지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네. 그다음에 위례도 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이들이 선정되게 하고 이 호반건설의 시공하게 해서 개발 수익 210억 원을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고 지난해 9월 달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할 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진상 실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요. 피의자 신문은 18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그리고 마포구 지역구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2020년에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모 씨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계속 아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라임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지 오늘로 6회째입니다. 검찰은 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쫓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건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도주 이후 지금까지 그 흔적을 발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거리에 타 CCTV도 있어서 범죄율도 낮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찾는 걸까요? 일단은 뭐 차량에 대한 이런 추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차량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것은 이제 그 조카가 일정한 조력을 좀 해왔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차량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뭐 했습니다만 또 관련 블랙박스는 빼어 두었던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네. 휴대전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팔당 그쪽 위에 도로 곳곳마다 다 CCTV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다른 변복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걸어서 가서 혹시 특정 조력 세력과 접선을 해서 또 그 차량으로 이렇게 타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차량이 바로 뭐 김봉현 씨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뭐 이렇게 볼 수는 이제 없겠죠. 뭐 이런 등등으로 보게 되면 네. 일단 밀항이 성공했느냐 여부는 일단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그 시점 말이죠. 그 당일 11일 시점 마지막 1심 공판 1시간 반을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깜짝같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조카가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연결고리로서의 그 역할은 충분히 그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지막에 발견된 즉 이 전자장치의 마지막 신호가 끊겨진 장소가 이제 팔당인데 네네.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뭐 이동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일정한 조력 세력이 분명히 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당일날 전후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서해 쪽에 일기가 상당히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밀항에는 성공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 도주를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조력 세력, 또 금전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지금 해군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수사의 예. 그 추적의 강도 자체가 무엇인가 좀 완화될 때까지 뭐 이완될 때까지 예. 특정적인 장소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교수님께서 조력 세력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뭐 김봉현 전 회장이 뭐 도주 전에 지인들한테 도망쳐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전에 네. 철저히 모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보도도 저를 이제 봤습니다만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본인이 이 소위 그 법정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판단을 점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그 하루 이틀 전에 이른바 그 공범의 그 주요 역할을 했던 그 라임 몸통의 뭐 2명 중에 1명이라 했던 그 이종필 그 라임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네. 결정적으로 이제는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무엇인가 전반적인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예. 어떤 그 재판의 흐름의 양상을 봐서는 무엇인가 양형이 무거울 것 같기 때문에 그 이른바 그 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도 아주 그 극적으로 함께 일을 했던 지인을 도주시켰던 경력도 있고요. 그것도 국내가 아니고 그 마카오의 중국의 회사의 그야말로 비행기를 전세기를 돈을 주고 결국은 이제 활용함으로써 그런 적도 있었고 예. 또 그 구속되기 직전 부산까지 사실 5개월 이상의 도주를 또 실제로 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도주의 그 노하우 또 심지어 그 외국과의 연결고리 또 그 밀항 브로커의 충분한 접근 가능성 뭐 등등으로
이렇게 그 말을 공공연히 했으면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지금 도주한 지난 11일 바다 기상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뭐 해경도 각 주요 서해하고 남해에 있는 주요 항구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문 검색도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선박도 더 늘렸다고 하고 이 밀항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어떤 여세 동안에 혹시 밀항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뭐 제가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밀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그러니까 바로 그 당일 11시 1시 반에 그야말로 접선자를 원래 계획대로 딱 접촉을 해서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던 소형 선박 예. 또 그것도 고속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중국을 표적지로 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의 예를 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완비가 되는 모든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이 됐으면 불가능하지는 이제 않겠지만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 밀항을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면 굳이 이 재판 하루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미 그 전에 충분히 여유를 보고서 밀항이 한 번에 시도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좀 적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말이죠. 몇 번 사실은 이렇게 시도를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성공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하루를 앞두고서는 이제 마음이 아주 조급해졌기 때문에 일단 어느 지역에 좀 잠시 지금 숨어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그 라디오 방송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렇게 그 검색 등의 그 보도를 봤더니 어느 한 방송에서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도 요 몇 시간 전에 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밀항에 대한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무엇인가 실패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단서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요약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중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주했을 때 항상 밀항 가능성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밀항이 그렇게 돈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쉽습니까? 주로 어디로 밀항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반도 국가인데 그러면 결국은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가는 형태란 말이죠. 네. 그러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동해 쪽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남해 쪽, 그 다음에 서해 쪽 이렇게 세 구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서해가 거의 대부분 밀항이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상 동해에서 배가 이제 출발을 해서 소형 선박이 말이죠. 그러면 이 배들도 일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그 해양경찰 등에 이렇게 식별되는 그러한 게 아주 쉽거든요. 그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동해에서 출발한 그 소형 선박이 남해를 넘어서까지 갔을 때는 이게 바로 식별되기 때문에. 네. 또 남해에서 마찬가지죠. 남해에서도 서해까지 가는 경우는 또 식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해에서 바로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뭐 육상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 서해에 가서 거기에서 결국은 돈과 그다음에 브로커의 연락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 결국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네. 과거에 그 조이팔 사건 같은 경우를 봐도 해경에서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당일날 이렇게 그것을 대비하고 있었음에도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뻔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놓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군과 해경에서 나름대로 검문 검색 또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뚫고서도 사실은 밀항이 또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이 브로커들을 그야말로 매수할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 국가 그것이 뭐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금전 가치에 따라서 얼만큼 안전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 그거죠. 여기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네네. 참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쪽의 브로커들은 또 그쪽에 그 공안 당국에 관해서 무엇인가
부정부패를 또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또 지하 망도 또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런 것을 다 이제 지불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금전적인 것하고 함께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그 2019년도에 그 체포될 때도 심지어 그 60억 60억 원을 네네. 그 5만 원짜리로 그야말로 여행용 가방 3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런 형태에서 검거가 됐단 말이죠. 예. 그만큼 이제 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보석증이었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그 계속 지금 기각을 했다. 나중에 가서는 보석어가 취소 의견까지 냈고 결국은 도주 당일날 이제 보석어가 취소 결정을 냈는데 판사하고 김봉현 전 회장의 변호인하고 뭔가 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상당히 아주 의아스러운 그 대목인데요. 일단은 이와 같이 이제 와이칼라 범죄 중에서 액수 자체가 뭐 횡령 또 여러 가지 뭐 사기성 행적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보석을 허가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은 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니까 법리상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9월 14일에도 지금 이 건과 별도의 혐의로 그것도 무려 91억 원의 뭐 편취액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고 또 10월 달에도 비슷한 혐의인데요. 또 기각이 되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바와 같이 그 밀항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소명 자료를 이렇게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또 기각이 되고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보석 취소 청구에 관한 것을 10월 말에 했음에도 제대로 결정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의아스러운 거죠. 단순히 이 지금 얘기를 나눈 것처럼 전관 예우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냐 정관 예우를 넘어서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혹시 이 판사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도 지금 필요할 정도로 이런 그 보석 허가에서부터 보석 취소에 대한 청구에 대한 기각, 영장 청구를 이렇게 법상식하고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3번 이상 기각한 것은 이것은 어떤 고의성이 혹시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법칙한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 고등학교 선후배의 그런 정관예우의 문제점도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 이상의 혹시 뭐 다른 뭐 정치적 그 뒷배가 혹시 또 작동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그러한 판사의 결정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일단 하루빨리 좀 검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검경 다 지금 총동원이 돼서 추적하고 있는 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점, 그러니까 11월 오후 그 시점에도 심지어 그 검사가 112 신고를 바로 또 경찰에 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하남 경찰서 그 강력반이 즉각 뭐 출동도 하고 또 지금 그 해군까지 또 해경까지 주요 그 항포구에 지금 이른바 그 경계 강화 차원의 특이 수상한 이 선박에 대해서 뭐 식별에 만전을 기하는 뭐 그런 것으로 계속 추적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실생활에서도 많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늘어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전문기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폐기물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근데 폐기물이라는 게 종류도 많고 또 거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참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기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부터 먼저 나눠볼까요?
네, 이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이제 쓰레기 7,000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7,000톤요? 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 초 이때만 해도 이제 쓰레기의 한 90%는 거의 다 이제 매립이 됐어요. 사실 매립이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버리고 흙 덮고 이렇게 하면 네. 끝이니까. 아니면 이제 소각을 할 수도 있지만 소각하면 이제 막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잘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매립을 주로 이제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워낙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땅이 워낙 이제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립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가 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30대 후반 이상인 분들은 아마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도 그때 옛날에 이제 텔레비 뉴스에서 이제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 하면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매립으로 하던 거를 재활용 아니면 소각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매립을 하면 안 되는 항목들을 늘려가면서 점점 매립량을 줄여갔어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그 생활계 폐기물, 네.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버리는 그런 쓰레기를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립되는 양이 지금 7,000톤입니다. 그래서 이 7,000톤이라는 게 얼마 정도냐면요. 우리 올림픽 규격 그 수영장 요거를 한 11개 정도 채울 수 있는 양. 그만큼이 매일같이 어딘가에 지금 매립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워낙 매립을 이제 점점 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직매립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내놓으면 그게 이제 일부는 소각장 일부는 매립에 되는데 네. 이 매립으로 가는 걸 완전히 막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예. 2026년부터 수도권은 금지가 되고 다른 지역은 2030년부터 완전히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이 매립되던 7,000톤 하루에 7,000톤 되는 거를 이제 완전히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도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고 또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지역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네. 소각장 짓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왜 어차피 둘 다 어려울 텐데 굳이 매립을 완전히 막기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매립의 비중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이미 직매립을 아예 금지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 이제 온실가스보다 더 이제 강력한 메탄이라는 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네네. 이제 우리가 점점 자원 순환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매립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땅에 묻어서 이 얘가 완전 이제 우리 이승과는 완전히 헤어지는 작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분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네, 그러면서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을 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순환하는 이런 모델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데 네. 매립이라는 통로가 자꾸 뚫려 있으니까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매립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7,000톤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립을 못하게 한다면은 네. 이걸 다 소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소각장에서 다 소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요. 한 2대1 정도 비율로 2는 소각장으로 가고 1은 매립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은 그 이만큼의 소각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매립이 되던 1을 이제 소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따졌을 때 지금 있는 소각장보다 절반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네. 지난 7월 1일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 각 지자체장이 임기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근데 예. 그때 바로 환경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10개 지자체 시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네. 이제 소각장 더 지으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은 26년부터 바로 직매립이 금지가 되니까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 임기 안에 그 숙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그 공문을 이제 냈던 겁니다. 진짜 굉장히 큰 무거운 숙제를 내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네. 근데 각 지자체장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말고.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네. 어디에 지으면 될까요? 이거 어디에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막 여기저기서 조만간 이제 막 그런 갈등이 터져 나올 텐데 지금 가장 심각하게 이미 이제 불거진 곳이 바로 마포구 상암동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큰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제가 봤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워낙 이쪽에 짓겠다고 하는 그 소각장 규모가 워낙 커요. 이게 1,000톤짜리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1,000톤을 태우는 건데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시설 용량 가진 게 강남에 있는 900톤짜리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거니까. 그럼 왜 1,000톤이냐? 바로 이제 제가 직매립 금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수도권 매립지로 하루에 향하던 양이 1,000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00톤 막히니까 이제 그만큼을 소각을 해야 되니까 그 1,000톤짜리를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짓겠다라는 건데. 그럼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서울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1,000톤짜리를 지으면?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용량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전제 하에는 이제 그 매립이 안 되니까 2,000톤을 지으면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주민분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여기가 원래부터 그 난지도 매립장이 또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다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소각장이 들어왔어요. 그게 750톤짜리가 들어왔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게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사실 750톤이면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이미 가동 중인데 거기에 1,000톤짜리를 더 짓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 1,750톤짜리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있는 750톤짜리는 2035년에 문을 닫을 테니까 좀 몇 년만 좀 참아달라. 약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마포구 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선뜻 받아들이긴 좀 어렵죠. 근데 왜 자꾸 마포에만 짓는 거예요? 사실 이게 원래는 2차례 공모를 했는데 뭐 하겠다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법상으로 그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선정하는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기존에 그 환경 기초시설이 있는 곳은 좀 점수를 좀 덜 받게끔 왜냐하면 점수가 이제 높은 곳이 선정이 되니까 좀 점수를 덜 줘서 그런 데가 또 다시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게 이제 마련은 돼 있는데 이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게 꼭 소각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있고 하수 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서울이라는 데가 워낙 사람이 많고 땅 구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두면은 사실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가 못하고 거점 형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놓고서 여러 자치구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도 그 마포 소각장도 중구, 용산구, 뭐 종로구, 서대문구 이런 데가 이제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각장은 그렇고 마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노원, 은평, 양천, 강남 소각장이 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다른 지역 자치구께 또 몰리는 거고 또 음식물 처리 시설도 이제 서울에 4개 그리고 하수 처리장도 서울에 3개 이렇게 있어서 다른 자치구가 어차피 여길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각장만 놓고 보면 마포구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만하고 또 이제 전체 우리 쓰레기라는 다른 이제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놓고 보면 서로 자치구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마포에만 모든 게 다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기는 하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소각장 짓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대체 매립지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체 매립지가 그러니까 매립지가 이제 소각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립지보다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은 2030년까지는 어쨌든 지금처럼 계속 관행대로 이제 매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립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2025년에 이미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이 사용이 이제 끝나는 턱에 차서 끝나는 이런 곳이 이미 그 수도권 매립지 빼고도 17군데가 있어요. 많네요. 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2030년까지 쓰려고 설계를 했는데 이미 포화가 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새 부지를 당장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던 매립지를 다시 파서 씁니다. 매립지를 또 파요? 네, 그 매립지가 이제 종량제 봉투가 그 안에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꺼내서 이걸 봉투를 뜯어요. 뜯으면 그 안에 뭐 재활용할 것도 사실 섞여 있을 거고, 그럼 걔는 재활용하고 이제 나머지 태울 것들은 태워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부피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다시 쓰는 이걸 이제 뭐 순환형 매립지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미 전국에 한 10몇 군데가 있고 지금 포항에서도 그렇게 해서
여기는 20년에 이미 꽉 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내가지고 34년까지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결국은 쓰레기량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폐기물 관리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하면 아예 애초부터 쓰레기 좀 덜 만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라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쓰레기 발생 양을 이제 계속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5년 단위로 지자체에서 시행 계획 이런 걸 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장 최근에 폐기물 집계가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실제 발생한 양과 시행 계획에서 했던 그 감량 목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17개 시도 중에서 16군데가 목표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군데 그럼 성공한 데가 어디냐? 제주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도 사실 살펴보면 정말로 이제 감축을 성공을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목표 자체를요. 약간 좀 늘리는 쪽으로 이미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100만큼 했는데 미래에 120이 나올 것 같은데 한 110이 나오는 걸로 좀 덜 나오게 해볼게. 이런 목표를 짜서 그런 거를 이제 늘어나는 목표에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거고 네네. 나머지 사실 실패한 16개 시도 중에서도 그렇게 늘리는 목표를 잡았는데 이제 실패한 그것마저도 못 지킨 이제 지자체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폐기물 문제가 좀 해결이 되려나 싶었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정말 많네요. 네, 사실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특히나 포장재나 이런 거는 기업들의 뭐 홍보, 마케팅 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막 정부가 세게 드라이브를 잘 걸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얼마 전부터인가 이제 우유팩에 예전에는 그냥 입구 벌려서 마시는 거였는데 요새는 막 이렇게 뭔가 뚜껑 돌려서 하는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종이팩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우유회사에 물어보니까 사실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게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한다, 신선한 걸 원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소비자들이 신선한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이 상품 차별화를 그렇게 해놓고서 사실 원했지라고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것부터 좀 따져서 좀 폐기물을 잘 줄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새 이래로 인류가 쓰레기를 만들 때 쓰레기 처리는 의식적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구생활 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와 호남 지방 중심으로 구름의 양이 늘어나고 있고 영남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내륙 지방에서는 옅은 안개가 낀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다가 아침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4도, 서울 6도, 광주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 내륙은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 평년보다 3도에서 7도가 높아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춘천 15도, 인천, 세종 16도, 서울, 대전, 대구, 울산 17도, 광주, 부산, 제주 18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과 충북, 충남 하루 종일 나쁨, 경기 남부와 대구, 경북 지역은 오전에 농도가 일시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1.5m라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제주도 해상은 최고 2.5m라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7.9도, 습도 6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밤참 뉴스 시간에 지뢰를 제거하는 병사들의 하루 위험수당이 4,000원이 채 안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일까요? 오늘 아침 신문들을 뒤적이다 지뢰 폭발로 병사 2명 중상이란 기사 제목을 발견하는 순간 걱정이 들어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제사 땅굴 안보 전시관 가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지난달 31일 이 땅굴을 관리하는 군부대에서 소초장실에 보관 중이던 안보전시관의 전시물을 탄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흔히 발목지뢰라고 불리죠. M14 대인지뢰가 폭발해서 일병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병사는 성남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요.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두 병사는 초등학교 때 같은 축구팀에서 활동했던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동반 입대한 후 3개월 만에 사고를 당해 자칫 다리를 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것은 폭발한 지뢰가 땅굴 안보전시관에 지난 30년 동안 전시됐지만 아무도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보전시관의 리모델링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전시물 테이블 유리관 안에 있던 지뢰를 꺼내 전시관 내 판매장 진열대에 옮겨놓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양구군 측의 보관 요청을 받은 군부대 측이 지뢰를 꺼내 마대자루에 담아 임시로 보관하다가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 땅굴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관리하는 군부대와 양구군 모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입니다. 지난 1990년 제사 땅굴 발견 당시 군견 헌트가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아 희생돼 인헌 무공 훈장을 수여받고 소위로 추서되고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두 일병,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 heard from the heavens that clouds have been gray. Pull me close, wrap me in your aching arms. I see that you're hurting. Why'd you take so long to tell me you need me? I see that you're bleeding. You don't need to show me again. But if you decide to, I'll ride in this life with you. I won't let go till the end. So bad.
into my wishful eyes. That fear that's inside you will lift, give it time. I can see everything you're blind to now. Your prayers will be answered. Let God whisper how to tell me you need me. I see that you're bleeding. You don't need to show me again. But if you decide to, I'll ride in this life with you. I won't let go till the end. So tonight, but don't you let go of my hand. You can cry every last tear. I won't leave till I understand. Promise you just hold my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I'll be right here. Hold my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I'll be right here. Hold my hand. I know you're scared and your pain isn't perfect, but don't you give up on yourself. I heard a story, a girl she once told me that I would be happy again. Hold my I heard from the heavens. 레이디 가가의 Hold My Hand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713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발목 지뢰로 젊은 병사들을 다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안전불감증에 살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뢰는 위험한 거라 안전체계가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친한 친구끼리 같은 부대에 입대하려고 같이 또 지원해서 같은 부대에 갔는데 같이 또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다리를 절 수 있다고도 하니까 빨리 좀 장애를 입지 않도록 치료를 좀 받았으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당국이 정말 청춘을 바쳐서 군대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군 병사가 올린 거 보면 보상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리고 국가 유공자 혜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 당국이 좀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폭발 사고 소식이 있어요. 오늘 대구 LPG 충전소가 폭발을 했다고요? 대구에 있는 곳에서. 예, 그 유리창에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충전소 건물 지붕 일부가
날아가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서구에 있는 중리동 LPG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반쯤입니다. 폭발과 함께 화염이 사방으로 번지는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나간 차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3분 만인 오늘 오후 5시 52분께 진화가 됐고요. 인명피해는 가스폭발로 충전소의 직원 6명, 그다음에 손님 2명, 8명이 다쳤습니다. 특히나 3명의 경우에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중상이고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친 정도는 중합니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폭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소방당국이 신고 3분 만에 1단계를 발령하고 11분에 바로 2단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20여 분 만에 모두 불을 껐는데요. 화재로 충전 중이던 차량과 충전소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추가 폭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하지만 일단 사고 수습을 위해서 여기 차를 교통통제를 지금 했었는데요. 네네. 현재까지는 사고 원인이 LP가스를 실은 대형 탱크로리 차량이 LP가스를 충전소 내부에 채우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격자들이 폭발 전에 한 차에서 연기하고 스파크가 보였는데 운전자가 시동을 걸자마자 폭발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업부 관계자에서는 대형 탱크로리 차량이 LP가스를 호수로 연결해서 충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출발해서 호수가 빠졌고 이후에 알 수 없는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산업부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충전 중인 차량이 왜 갑자기 출발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운전자는 있었는지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내일 현장 정밀 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LPG 충전소 폭발 소식은 참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도 백신 추가 접종률이 계속 좀 저조한 상황이었는데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밝혔네요. 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추가 접종 집중 기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접종률 목표가 있는데 60세 이상은 50%. 그리고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은 60%까지가 접종률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동절기의 추가 접종률이 18세 이상의 전체 인구로는 3.9%, 고위험군의 60세 이상은 11.4%인데요. 접종 대상자를 좀 좁힌다고 하더라도 18세 이상은 4.3%, 60세 이상은 13.2%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방력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 미루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한 백신의 경우에는 개량 백신이라고 하니까 맞으시는 분들이 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 3차까지는 걱정들을 좀 하셔서 예방접종을 하셨다면 3차가 지나고 대량으로 이제 감염이 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증으로도 안 가고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걸리고 그다음에 목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 때문에 굳이 예방접종을 하러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방역당국의 판단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면역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확진자의 40%가 지난 3월 이후 유행하는 동안에 6개월 동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3월 이후에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면역력이 사라졌고 새 변이가 등장했기 때문에 기존 백신으로 생긴 그 면역도 2달 이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들은 반드시 개량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이 집중 기간 동안에 추가 접종자한테는 고국 무료 입장 등의 문화체험 혜택 그리고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는 포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라. 그리고 또 우리 반상회까지 쫙 내려가잖아요. 동네 분들 접종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좀 같이 접종 받으러 가자 이렇게 독려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21일부터는요 사전 예약이 없어도 그냥 가시면 맞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좀 취약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내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에요. 네. 수험생 가운데 만약에 오늘 의심 증상 나타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럼 빨리 관할교육청 상황실에 24시간 운영하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 별도 시험장을 배정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스크를 못 벗고 지금 3번째 수능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3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도 생활을 제대로 거의 못한 수험생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긴장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수능을 앞두고 나서 확진된 수험생이 작년보다 20배가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시면 빨리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는 관할교육청 상황실에 연락을 하셔서 별도 시험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배정받은 시험장에 가세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분리된 시험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따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어제 소개해 주실 때는 미리 연락이 가능하면 하셔서 별도 시험장을 배정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잖아요. 그쵸, 밤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전화를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검사를 받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나는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원래 배정받은 시험장에 가셔서 거기다 얘기를 하시면 분리된 시험실이 있어요. 거기서 따로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유증상의 수험생들은 KF80 이상 그리고 격리 대상 확진 수험생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는 종이로 이제 분리 칸막이 지급되잖아요. 그거 설치한 다음에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표를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가능하면 사진 한 장 가지고 가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시기를 다 거친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지금 지금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들도 그쵸?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등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 같은데 오늘 수험표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표정일까요? 저도 당일날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밤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을 2번 치렀는데 2번 치르는 것만도 엄청 불만이 있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시험 학력고사를 보다가 수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도 1년에 대입을 2번을 치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학력고사도 보고 수능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앞에 선배님들까지 학력고사를 보고 저희 때 시험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모의평가를 8번을 치르고 새로 시험을 만드느라고. 그리고 시험을 대입을 2번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아마 내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일 시험 잘 보고 좀 쉬어야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생각들인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좀 미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넘게 원격 수업만 했잖아요. 그 어려운 그렇죠. 고등학교 수업을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날이 적어지니까 제일 힘들 때 이때 친구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근데 교우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을 두고 이제 확진된 학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컨디션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본다고 하더라도 열나고 힘든데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결과가 사실 인생의 전부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101님께서요. 내일 수능 보는 고3입니다. 어머. 말씀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지금 수능 전날 어떻게 컨디션 관리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늘 얘기는 나오는데 그럼 뭘 먹어야 되나? 내일 또 배탈 나면 어떡하나? 또 오늘 또 잠은 안 오는데 잠은 또 얼마나 자야 되나? 정말 어수선한 밤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학교에 갈 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조금 일찍 움직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왜냐하면 시험 당일날 오토바이 타고 오거나 경찰차 타고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시험은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아까 문자 주신 학생 빨리 주무세요. 주무셔야 돼요. 저는 제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 시험을 막 쳤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주무세요. 주무시고 그다음에 지금 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생각도 안 나고 수능 시험이 학력고사처럼 암기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네.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조금 서둘러서 움직이셔가지고 좀 여유 있게 움직이시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배탈 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학생들은 또 신경성으로 네네. 위험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부담 주지 않는 음식으로 평소에 먹던 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건강식품 같은 거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평소에 드시지 않던 거면 안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침을 안 먹는 학생은 또 억지로 먹는 게 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냥 간단하게 뭐 바나나나 초콜릿이나 이렇게 해서 열량을 공급하실 수 있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태원 압사 참사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PST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한 그러네요. 그런 자극적인 건 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떻다고 합니까? 입시 한파가 없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6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예년 기온에 비하면 3도나 높은 기온이고요. 한낮에도 16도까지 오르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신에 일교차도 크고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건강에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아침에 고사장 가는 길에 안개가 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교통안전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민감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 옷차림에 좀 유의를 하셔서 내가 평소에 좀 추위를 잘 타고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면 얇은 옷 여러 개 겹쳐 입어서 그날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 좋은 준비를 방법이네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인파가 몰리는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서울 같으면 종로나 명동이나 강남이나 그렇죠. 부산에 수능 시험 볼 때도 그렇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전국에 70여 개 지역의 경찰관 770여 명, 경찰부대 26개 부대를 배치해서 상황 관리에 나선다고 합니다. 특별 점검을 좀 할 텐데 특별히 지하철 역사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동선을 좀 분산하고요. 무리하게 승하차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청 상황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고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일부 기업체는 출근 시간을 10시 이후로 늦췄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지하철하고 버스를 추가 운행을 하고 이후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곳에 안전점까지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날 오전 7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전 시간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보나 이 자차 이동이 어려운 수능 응시자를 위해서 수능생, 수험생 긴급 이송 체계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또 해방감을 맛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또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뭐 이번엔 정말 각별히 뭐 경찰이든 아니면 지자체나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능 당일 지각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경찰이 오토바이로 태워다 준다거나 아니면 뭐 순찰차로 네. 막 사이렌 울리면서 가가지고 시험 보게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고요? 그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안전 문제도 있고요. 네. 울산경찰청 같은 경우는 경찰 사이카라고 하는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수능시험 당일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울산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이카가 9대인데 다 1인승이래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태우면 벌칙금 4만 원에 벌금 10만 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네. 울산경찰청에서는 시험장 도착이 시급한 수험생들은 순찰차를 이용해서 이송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경기도,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의 경찰서에서는 지각 수험생 이송에 있어서 기존대로 사이카랑 순찰차를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는 순찰차 110대, 사이카 19대가 동원이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막 긴급 상황에 처하면 112 전화하셔가지고 예. 주변에 있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을 못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한 수단으로 그렇죠. 예, 예. 수험장까지 시험장까지 태워다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면 112.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탈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좀 이날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예.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가 오늘 발사에 성공했어요. 네.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잖아요. 네. 1972년 12월에 아폴로 17호 이후에 인류가 53년 만에 다시 달에
우리 11호만 기억하고 남겼습니다. 있지만 17호까지 계속 잘 갔더라고요. 네. 1972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50여 년 만에 재개가 된 셈입니다. 올 3월에 발사대가 세워졌고요. 그리고도 연료 주입 실패, 허리케인 이런 것 때문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달 탐사 계획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의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이고요. 1단계가 이번 발사인데 달 착륙선 오리온이 42일 동안 달 궤도를 돌아오는 게 임무입니다. 사람 대신에 우주복을 입혀가지고 마네킹 3명? 마네킹 3개를 실었는데요. 여기에는 센서가 5천여 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탐사 과정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게 되어 있고요. 1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평가가 하게 되면 2024년에는 유인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우주 비행사가 달 착륙을 시도하게 될 텐데 실제로 과학을 좋아하는 또 과학의 그 반하는 순간이 있대요. 과학자분들이. 예. 그 순간이 요런 순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로 보고 대학을 그렇게 선택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아주 영감을 많이 받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에 체류 기지를 세워서 자원 탐사도 하고 환경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폴로 17호까지 갈 동안에요. 11호 가서 처음 달 밟았잖아요. 그다음에 계속 가서 달을 밟았는데 그다음에 이런 거 왜 쏘냐고 돈 많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더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이미 미국의 우월함은 소련을 앞서고 있다는 걸 당시에 확인했으니까. 그거 계속 했었으면 어찌 보면 지금 화성에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는 좀 묘한 생각이 들었던 게 만화 피너츠의 스누피 있잖아요. 네. 스누피하고 어린 양 숀 인형을 우주선에 같이 태워서 보낸대요. 근데 우주 비행사들이 인형을 행운을 상징하는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로 태워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아이러니하다. 극강의 과학 기술인데 부적 같은 역할로 인형을 태워서 보내다니. 아니 아폴로 우주인들도요. 그러니까 달로 가서 이렇게 달 궤도를 이렇게 돌면서 지구를 본 거예요. 신께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인류의 아주 묘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대목이. 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선수로 합류를 했어요. 네. 수술 자국도 있고요. 아직도 붓기도 있고 새로운 마스크가 잘 적응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보는 저도. 근데 그 마스크를 쓰고 달려야 되는 손흥민 선수는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자정을 넘겨서 검은색 뿔테 안경을 낀 손흥민 선수가 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이제 수술을 한 자국들이 보이니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선수들하고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고 돌아가고 싶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 방에 손흥민 선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고 예. 제가 사진 보니까 도하의 시내 곳곳에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서 대표팀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25분 정도 적응 훈련을 했어요. 특수 제작한 마스크를 끼고 대표팀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게 어색한지 계속 손을 대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탄소 섬유인 카본으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가볍답니다. 근데 여러 개 써보고요. 어느 게 제일 좋을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1%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1%보다도 낮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번 월드컵에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조영태님께서요. 우리 집에 저 선생님은 시험관으로 들어간다고 일찍 자러 들어갔습니다. 수험생들 내일 시험 잘 보세요. 네, 시험관 선생님도 화이팅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 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예전에 수능 봤을
때 기억나시겠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24절기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수능 때가 오면 추워지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또 오늘은 수험생 가운데 특히 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요. 네. 사실 원래 미대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미대를 들어갔는데 입학하고 나서 꽤나 당황스러웠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보가 없어서 가니까 제가 생각해서 들어간 것과 들어가서의 생각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겼고 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또 수능이기도 하고 이 기회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대 지망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사실 미대를 이미 다니면서 진로 고민을 하는 대학생분들이나 네. 혹은 취준생분들 그리고 아직 수험생이 되려면 꽤 멀었지만 또 미대를 가는 사람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중 예고를 준비하는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분들까지 오늘 두루두루 들어도 좋을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오늘 정말 살아있는 정보 주실 것 같은데 일종의 컨설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미대 입시 입시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그러면 풀어볼까요, 우리가? 네, 미대 하면 드시는 어떤 그런 이렇게 선입견 같은 거 없으세요? 미대요? 네. 좀 부럽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조금 예술가 자유로울 것 같고 저는 조금 좀 부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도 네. 너가 미술한다고 하면 나 시키고 싶어 이런 얘기를 네. 했었어요. 아마 오늘 지나고 나서도 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 배경을 살짝 공유를 드리자면요. 우선 저는 친인척들 중에서는 미술뿐만이 아니라 예술계 종사자가 한 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굉장히 없었고요. 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갑자기 미대를 가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원래 공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공대에서 미대로 갔어요? 이제 고2 때 말미에 갑자기 미술로 바꾸게 되었는데 네. 뭐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정보가 없다 보니까 미대를 가서 꽤나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술회사를 창업을 한 지 10년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술 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만 해도 수천 건을 보고요. 뭐 면접만 해도 수백 건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느낀 게 미대를 졸업을 해도 여전히 이 미술계에서 커리어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싶었거든요. 미술을 하는 사람도.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 접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름하야 미대에서 알려주지 않는 미대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목까지 져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미대에서 알려주지 않는 미술 이야기. 네. 예. 저는요,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술을 좋아하거나 잘한다고 해서 꼭 미술품 창작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요. 어릴 때 미술 시간에 네. 두각을 나타내면요. 칭찬을 받게 되고 나는 미술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대를 갑니다. 그림도 곧잘 그리죠. 네. 근데요. 그러다가 진로 탐색을 하는 시기가 오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나의 진로는 미대를 들어가는 것까지가 목표인 경우가 많고 예. 어차피 미대를 가면 자연스럽게 예술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꽤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취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열심히 뭐 지원서 쓰고 이러는데 미대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뭐 시험이나 면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소속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붕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늘 적당한 통제나 소속 속에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가 꽤 불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굉장히 배고픈 직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술가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기도 하고. 네. 굉장히 불안한 느낌은 아마 프리랜서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나는 이제 프리랜서를 할 거야. 아니면은 뭐 한동안 또 욜로 열풍이 들었을 때 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이제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분들이 한 1, 2년이 지나고 꽤나 당황스러워했던 것들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아무도 나한테 뭔가 시켜주지 않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무엇을 감수해낼 수 있는가가 진로나 꿈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런 거 안 가르쳐주죠. 네, 사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모든 것이 감수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감수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 되면 매일매일 출근해야 돼. 너네는 이제 더 이상 방학이 없어 같은 식은 모두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지만 네네. 예술가는요. 보통의 직장인 커리어와는 또 많이 다른 부분을 감수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속이 없습니다. 근데 소속이 없다는 이야기의 의미는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경제적 보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실함이 필요하겠죠. 쉽진 않은데. 네. 네. 둘째는요. 예술가의 생애 주기가요. 굉장히 늦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산업에서는 40대가 되면 팀장도 달고 빠르면 임원도 달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술가들은 40대에 꼽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소위 화가는 환갑 이후부터다. 환갑 이후부터가 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늦어요? 네. 생각보다 더 늦죠. 실제로요. 지금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 박서보 화백의 경우에도요. 예.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60에도 작품이 잘 안 팔리더니 80이 되니까 인정을 받게 됐다. 80에요? 네. 근데 지금은 90이 넘으셨으니 이 또한 1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뜻은요. 뭐를 의미하냐면요.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인정을 받고 연봉도 오르고 삶에서 안정을 찾을 시기에 예술가는 그 기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좀 젊은 시절에는 견뎌야 한다. 맞아요.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네. 뒤늦게 꽃이 피듯이 핀다. 네. 피는데 은퇴도 그만큼 늦을 수도 있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좀 앞서서 부정적인 말씀만 서두에 많이 드렸나 싶은데요. 네. 바로 드리려던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남들 뭔가 안정을 찾을 때 계속 불안정하면 누가 네. 예술가를 하겠어요. 근데 예술가가 되는 거의 또 장점은요. 환갑이 넘어서 친구들이 이제 은퇴를 할 때 나 이제 할 일 없어라고 네, 할 때 예술가들은 서서히 꼽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90을 넘긴 박서보 작가님도요. 90이면은 정말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연세이잖아요. 그쵸, 누군가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근데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작업을 하시죠. 물론 체력이나 뭐 손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네. 작가는 계속해서 쌓아온 자기만의 어떤 개념이나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내가 내 손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쌓아온 내공으로 다른 곳이랑 이제 협업도 하고 작품 세계를 계속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그러니까 은퇴가 늦는 정도가 아니라 은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또한 장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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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맞아요. 제가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소위 존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단어는 좀 재밌지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GRIT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를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꾸준히 정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미대 가기 전에 예술가에 대해서 했던 오해가 이런 거였어요. 예술가는요. 왠지 너무 성실하면 좀 천재성이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예, 선입견이 있어요. 네, 너무 예술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루틴하게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챙기고 밤에도 정해진 시간에 잔다면 저 사람은 천재적 기질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늦게 일어나고 머리도 네. 이렇게 부스스하게 하고 다니고 옷도 여기 맞아요. 막 이렇게 물감 막 묻히고 다니고 그래야 될 것 맞아요. 같잖아요. 밤에는 막 이렇게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네. 술도 좀 마시고 뭔가에 심취해서 막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는 네. 그런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예술가의 모습이었는데요. 예술가도 결국은 프리랜서 혹은 사업가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네네. 내가 그러니까 작품이기는 하지만 어딘가에 팔리는 일종의 제품을 만들고 속성은 다르지만 그것을 사람들한테 어쨌든 만들고 알리고 팔고 해야 되는 입장은 똑같단 말이에요. 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진한 사람이 결국 인정을 받더라고요. 물론 작품에 녹여낸 작가만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기본이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은 작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 인정받으신 분들 중에서. 글 쓰는 작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 글 쓰는 작가들도 매일매일 글을 고정적으로 꾸준히 써야지 네. 성공한다. 그래서 책이 나온다. 맞아요.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은 어릴 때는 뭔가 톡톡 튀고 개성이 강하고 손재주가 좋고 이러면 미대를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들어가 보니 꾸준하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을 만큼의 절실함이 있거나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예술가로서 이제 좀 커리어를 끝까지 이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포기하면 실패고 계속 버텨내면 과정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기가 힘든 것 같아요. 미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꾸준히 정진할 자신이 없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라기보다는요. 변경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변경요? 네. 뭘로요? 제가 서두에 미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창작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미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미대 가실 필요는 없어요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씬에는요. 창작자 말고도요. 여러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자인 공급자 이외에도 수요자와 매개자가 있는 거죠. 뭐 큐레이터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고. 네. 네. 그런데 수요자는 사실 직업으로 갖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감상하면서 돈 벌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거는 매개자 역할이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공급자가 될 것인가 매개자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좋더라도 이건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비교고 내가 감수해야 할 것,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공급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작가가 됐을 때 내가 절대 저거 감수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네. 매개자의 역할로 우회를 해서 커리어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미술 산업에 종사하는 또 존재하는 직업의 네. 종류 어떤 게 있죠? 이게 직업의 종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직업의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요. 보통은 직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큐레이터 이런 어떤 직군의 종류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직업이라는 글자는 일종의 그런 직군, 잡이라는 직과 일종의 미션, 소명의식 이런 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우리는 보통 직업이라고 하면 직의 종류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선은 다들 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긴 해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두 가지 오늘 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크게는 비영리와 영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는 미술관, 박물관, 재단 등의 연구 행정직이고요. 네. 영리는 갤러리, 옥션, 전시기획사, 아트 플랫폼, 미술 미디어 등등 이윤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이야기를 하죠. 물론 최근에는 미술관 등에서도 그런 비영리 기관에서도 마케팅을 한다거나 예. 이런 식의 역할들이 생기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요. 그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하거든요. 다시 그러네요. 말해서 성과를 잘 내면 기분이 좋지만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기관 자체에 존폐 위기가 처하지는 않죠. 반면에 기업들은요.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돈을 좋은 벌어야죠. 맞아요. 네.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내거나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성과를 오랫동안 못 내면 폐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부터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슐랭 가이드 코너 처음 시작할 때 네. 갤러리하고 미술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전시를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기억하거든요. 둘 다 전시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네. 보통은 미대를 나와서 내가 작가는 좀 어렵고 그럼 일을 해야지. 근데 미술관이랑 갤러리는 무슨 차이지? 모르겠다. 저는 전시 기획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하면은 떨어뜨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 전시 기획을 하고 싶은지 이제 네. 계속 여쭤보죠. 네. 네, 근데 어쨌든요. 전시 기획이라는 거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요. 그 목표를 보면 미술관의 경우에는 연구한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전시를 할 뿐인 거고 갤러리의 경우에는 판매해야 되니까 전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영리 비영리의 차이도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또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와 일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는 그래도 요즘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갤러리와 옥션의 차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알죠. 어떤 면에서 아냐면 갤러리는 작품을 정해진 값으로 팔고 옥션은 경합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아는데 예.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표면일 뿐이고요. 예.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그럼 나는 들어가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누구와 일을 하는 거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갤러리나 아트 플랫폼 등의 그런 1차 시장은요. 예. 작가의 첫 번째 컬렉터를 찾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가와 일하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작가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출판사 편집장하고 비슷한 역할 같은 네, 맞아요.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근데 2차 시장은요. 작가가 배제됩니다. 컬렉터들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다른 컬렉터를 매칭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작가와 일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옥션 같은 데는 네. 작가하고 직접 대면하진 않아요? 네. 컬렉터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다른 컬렉터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작가를 위해서 경매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작가가 제 네. 그림 좀 팔아주세요라면서 옥션에다가 의뢰를 못해요? 요즘에는 이벤트성으로 네. 작가분들의 작품을 직접 모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옥션은 이제 컬렉터들한테 받은 2차 그렇군요.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제 아까 직도 얘기하고 업도 얘기를 했는데 네. 업의 의미가요. 근데 지금까지 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와 네. 함께 일할 것인지 작가랑 일하고 싶다고 하면 미술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고 네. 컬렉터와 갤러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컬렉터와 컬렉터를 연결하는 쪽이라 그러면 네. 옥션 같이 이렇게 경매하는 회사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네.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신 건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건 직에 관한 거고 네.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이게 사실상 이게 본질적인 것에 좀 더 네. 가까울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이 본질이라고 하셨는데 직도 구하기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업까지 찾기를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좀 뜬구름 잡기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린 시절에 되게 꿈꾸기를 강요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업에 대한 것도 업을 찾는다면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서두에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요. 네. 지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많이 찾아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제일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 식으로요. 꼭 반드시 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중에 새 벽돌공 이야기가 있는데요. 벽돌공 3명한테 행인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니까 3명이서 각각 이런 답을 했어요. 한 명은 벽돌을 쌓는다. 또 한 명은 돈을 벌고 있다. 또 한 명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 번째 벽돌공이 되게 소명의식이 있고 낭만적이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대답한 두 번째 벽돌공의 연봉이 세 번째 벽돌공의 10배라면 우리는 과연 몇 번째 벽돌공이 되고 싶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여전히 세 번째 벽돌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의 가치에 따라 다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본인 혹은 자녀분들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충족할 때 행복한가를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벽돌을 쌓는다. 네. 돈을 벌고 있다.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고 보통은 그런 꿈을 꾸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도 또 할 수는 있는 건데 네. 선택하기는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막상 선택하라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훈련을 하거나 자꾸 본인 스스로가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싶네요. 네. 근데 좀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홍재 디렉터는 업이 중요한 분이에요?
제가 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해놓고 저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되게 좀 얄밉겠죠. 그렇죠. 왠지 서운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신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맞아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갑자기 미대를 간 사람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에 의한 권력 구조의 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표현하신 그런가요? 게. 좀 쉽게 표현해 주세요. 정보가 없어서 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정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 정보, 고급 정보를 가지고 독식하는 것을 일종의 정보 권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네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얄밉고 제가 피해자구나 하는 생각이 어릴 때 들었던 거예요. 그런 게 나도 있을 주변에서 수 있죠.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면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잘못 들어간 곳이긴 한데 미술 씬에서 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 네. 가장 심하더라고요. 그래요. 네트워크나 인맥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잘 되기가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그런 일종의 정보, 인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업이었고요. 오히려 직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업이 중요해지면요. 직은 오히려 좀 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업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직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구조를 바꿔야겠다. 정보를 누구나 다 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미술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예. 제가 그런 시장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문화 정책가가 돼서 그런 걸 정책으로 펼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후학 양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요. 10년 전에 어린 나이에 당장 정책가나 교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회사는 또 제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었어요. 창업을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대단한 포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 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가장 빨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아니요. 업에 대한 소명의식 플러스 도전 정신까지 있으셨는데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소명의식도 중요하고 멋진 건 맞지만 네. 지나치게 강요돼서 개인의 행복을 그렇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꿈이든 진로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좀 던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인데 수능생들한테 글쎄요. 앞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할 만한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